얼마 전 3월 10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실리콘밸리 은행 SVB는 스타트업과 테크 기업에 특화된 상업은행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9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입니다. 미국의 수백 개 은행 중에 16번째라는 말은 자산 면에서 작지 않은 은행인데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은행 파산 사태가 어떠한 여파를 가지고 올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SVB는 지주회사인 SVB 파이낸셜의 자회사로 실리콘밸리의 예금으로 가장 큰 규모의 은행이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SVB는 최고의 은행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테크 기업에 특화된 은행이었기 때문이었죠.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수조 달러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엄청난 투자 자금이 공급됐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아는 IPO뿐만 아니라 벤처 캐피탈의 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현재의 투자자로부터 시작해 스타트업의 시리즈 A, B, C 등의 수많은 자금이 몰려들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수혜를 받은 게 SVB였습니다.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죠. 자금을 조달받은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들은 자신의 주거래 은행인 SVB에 그 금액을 예치했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유동성이 넘쳐 흘렀고 SVB는 자신의 예치금 대부분을 만기 보유증권 포트폴리오에 투자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특별히 SVB가 잘못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다고 보기 어려운 게 이 대부분의 은행들이 초과 유동성을 관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SVB가 위험성이 높은 투자 자산을 예치한 게 아닙니다. 미국 국채나 모기지 담보증권과 같은 채권은 무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고 은행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오히려 초과 유동성이 이러한 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SVB는 초과 유동성이 너무 커서 예치금을 만기 보유 증권 포트폴리오에 넣었던 거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상업은행은 고품질 유동성 자산 HQLA를 대차대조표 자산의 10% 이상 보유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고품질 유동성 자산은 미국 국채나 미국 모기지 채권 등이 포함된 부실 위험이 낮은 채권이죠. 하지만 이런 우량 채권을 보유하는 것과 동시에 채권 가격 변동에 따른 변동성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당국은 은행이 이런 변동성을 해지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안을 제공했는데 매도 가능 증권 AFS와 만기 보유 증권 HTM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 두 가지로 회계 처리를 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도 은행들은 손익계산서에 손실을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 증권의 미실현 손익은 은행 자본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만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한 증권의 미실현 손익은 은행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은행들이 만기 보유 증권으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어차피 만기까지 보유하면 영향은 똑같기 때문이었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급속한 금리 인상으로 채권 금리가 급등하게 됩니다. 채권 금리의 급등은 채권 가격의 폭락을 가져왔죠. 만약 이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어차피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했으니까요. 단점은 만기 보유증권이 만기까지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낮다는 겁니다. 하지만 SVB의 고객들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입니다. 과거 IPO나 시리즈 투자를 통해 유치한 조달 자금을 SVB에 예치하고 있었지만 스타트업들의 자금이 말라가면서 예치금이 계속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은행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예대 마진이 은행의 수익입니다. 벤처 캐피탈에 지원한 대출은 장기 고정금리로 이자 수익이 정해져 있는데 과거 보유한 예금의 인출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다 보니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만약 실리콘밸리 뱅크의 고객층이나 자산 포트폴리오가 국내 은행인 KB, 신한, 하나처럼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기업대출,
중소기업 대출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한쪽으로 치우친 포트폴리오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너무 많은 예치금이 입금됐고 지금과 같은 급격한 금리 인상 시기에 너무 많은 예치금이 인출이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던 거죠. 이 뱅크런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막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거나 자본을 조달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금리가 너무 빨리 상승해서 자신이 보유한 채권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거죠. 채권 수익률은 채권 가격과 반비례합니다. 제가 보유한 10년물 미국채를 팔려고 하는데 3년은 보유했고 7년 뒤에 이자 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 금리가 급격히 상승해서 시장에서 판매하는 7년물 국채가 4%가 넘습니다. 그럼 샀던 가격에 채권을 팔 수 있을까요? 이자율만큼 할인을 해야 할 겁니다. SVB는 작년에 은행의 총 자본보다도 많은 160억 달러에 가까운 만기 보유증권 포트폴리오에 미실현 손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만기 보유 증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연준의 긴축 여파로 미국채 가격이 크게 떨어졌고 18억 달러 상당의 손해를 봤습니다. 이는 고객들의 대규모 인출 사태, 뱅크런을 촉발했죠. 이 예견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급하게 현금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여파로 은행 주가는 이틀 연속 급락했고 캘리포니아 금융당국은 급속도로 은행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이 시장 전반으로 여파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서 발빠른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자 보호를 위해 자산과 예금은 즉각 미 연방 예금보험공사로 이전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SVB는 스타트업 고객 위주의 상업은행입니다. 특히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한 분야에 집중된 은행은 문제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 몇 개의 문제에 노출된 은행들이 있는데 금융당국은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파산한 미국의 은행 가운데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금융권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되지 않을지 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사실 SVB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불거지지는 않았습니다. 만기 보유 증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고 뱅크런 사태를 촉발시킨 거죠. 결국 현재 미국 경제는 앞으로의 금리 인상에 대응할 체력이 있는가? 이게 관건일 겁니다. 사실 수년간의 금리 인하 사이클 대비 금리 인상 사이클은 길지 않았습니다. 겨우 작년 1년 동안이었죠. 문제는 급격한 금리 인상, 이게 문제였죠. 앞으로 연준도 고민이 많아질 겁니다. 이번 사태도 사실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의 시간이 얼마나 오래되는가에 따라 스타트업의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다는 신호이고 지금과 같은 경기 상황이 계속된다면 기업들의 연쇄적인 부실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럼 SVB가 특별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물론 경영진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처음 겪는 시기에 맞게 된 호황 이후 그 다음에 겪게 될 상황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부족했던 건 맞습니다. 유동성 관리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고 만기 보유 증권에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출 자산에 대한 건전성에 문제가 생겨 대출해준 스타트업이 부실로 이어졌다거나 부실 자산이 쌓였다거나 대손 축납금이 증가한 것이 아닙니다. 스타트업의 편중된 포트폴리오가 결과론적으로 SVB의 위기를 불러왔던 것이고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라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었던 거죠. 과거에는 은행주 중에서 SVB와 같은 은행이 필요하다고 찬양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SVB는 미국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의 역할과 동시에 성장의 토양 역할을 했었던 거죠. 이 지금과 같은 뱅크런은 사실 자금만 수혈되고 자본 증자에 성공할 수 있다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이 충분한 대형은행이나 투자자들은 SVB와 같은 특화된 경쟁력이 있는 은행에 대한 지분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도 빠르게 개입한 거죠. 문제는 돈을 구하는 게 너무 비싸고 돈이 너무 귀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연준의 금리 셈법도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